우리는 이묘무가 죽음을 당하고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곧바로 개경으로 환도하고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하루도 역시 24시간이고 한 달은 30일 전후가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이 시간 그대로 사람들이 생활을 했겠죠. 이묘무가 죽임을 당한 것이 1270년 5월 14일의 일입니다. 그리고 개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방을 붙인 것이 5월 23일이고 여기에 반발해서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남쪽으로 내려가죠.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 보름 정도 강화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화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을 수밖에 없죠.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개경으로 돌아가야 되나? 삼별초를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나? 더 많은 사람들은 개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개경이 이길 거야. 개경 조정 뒤에는 몽골이 있잖아. 돌아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삼별초가 못 돌아가게 막습니다. 내려라. 안 그러면 다 죽일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삼별초가 정문감이라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지금 종국품관직 갖고 있는데 우리 편으로 들어오면 정삼품 승선관직 줄게. 이렇게 회유를 했어요. 그런데 정문감이 뭐라고 합니까? 역적에게서 부귀를 누리느니 차라리 죽어서 몸을 깨끗이 하겠다. 그래서 바다에 몸을 던져요. 또 이걸 보고 그 부인 변씨가 따라서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죽음으로 거부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용손 12진이야. 이제 남쪽에 가서 황제의 서울 재경을 건설한다는 그 예언이 있어. 해가지고 삼별초를 따라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각각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각자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경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유경 누구죠? 김준과 함께 최의를 죽이는 정변에 성공한 사람. 그래서 무오공신 제1등의 책봉이 됐던 그런 문신이에요. 이 유경이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그 시점에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강화도에 있었던 거죠. 유경은 개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배를 마련합니다. 유경이 그때 재산이 많았어요. 유경은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이 재산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권력형 축제 이걸 한 거죠. 유경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삼한거부. 삼한이 고려를 부르는 다른 이름이거든요. 거부, 삼한의 거부. 자, 지금 고려에서 누가 제일 부자야? 유경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재산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경이 강화도에 살면서 이사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노비들 부려가지고 짐을 쌌겠죠. 고려사 기록입니다. 짐을 실어 나르는 수레와 말이 열흘 동안 계속 왕래하고서야 끝이 났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개경으로 가려다가 붙잡혀요. 유경이다. 유경 잡아라. 그래서 유경과 그 가족들, 처와 자식들이 전부 잡힙니다. 가족들은 작은 배에 타고 재산은 큰 배에 싣고 그 채로 삼별초에 끌려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유경이 며칠 지나서 갑자기 배멀미를 합니다. 배멀미를 하면서 나 더위 먹은 것 같아. 그때가 6월이었으니까 음력 6월은 지금 거의 8월이거든요. 더웠겠죠. 나 더위 먹은 것 같아. 나 잠깐 작은 배로 옮겨 타서 좀 맑은 공기 좀 마시고 싶어. 작은 배에는 뭐가 있죠? 네,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있는 배로 옮겨 탄 다음에 밧줄을 끊고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 많은 큰 배에 가득 실린 재산을 포기하고 유경이 가족들과 함께 삼별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개경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편 개경에서는 왕이 원종이 유경이 안 돌아왔네?
걱정을 하고 있다가 유경이 그쪽에 있으면 저쪽 편에 우두머리가 될 텐데 그러면 유경이 나를 상대로 싸우게 되면 내가 좀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경이 도망을 왔다. 유경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직접 유경을 만나고 매우 기뻐하면서 후하게 상을 주고 평장사 판병부사에 임명했다. 판병부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려에서 두 번째로 높은 관직입니다. 판이부사가 제일 높고 판병부사가 그 다음이에요. 문화시중이 판이부사를 겸하고 평장사가 판병부사를 겸하게 돼 있는데 이 두 번째 높은 관직에 유경을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어수선한 분위기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232년에 강화도로 천도를 했고 1270년에 강화도에서 나왔으니까 38년 동안 강화도에 살았거든요. 그 38년 동안 개경은 지금 개성은 관리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여기는 수시로 몽골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히려 몽골군이 개경에서 주둔하고 거기 살았을 겁니다. 다 파괴가 됐겠죠. 그렇다면 강화도에서 38년 만에 개경으로 돌아갔을 때 옛날 집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집 문서, 이 문서가 강화도에 제대로 보관이 됐을까요? 38년 만에 개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이 도시를 복원하고 거기에서 다시 생활을 했는지 이 대목이 참 궁금한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좀 남아있어서 고려 사람들의 그 중요한 순간의 생활사 이걸 복원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이 없어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참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 유경이 아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휴예요. 이승휴 하면은 생각나세요? 국사 교과서에서 제왕운기의 저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련이 삼국유사를 썼고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지었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그 이승휴의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삼별초에 연이어서 이승휴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이승휴도 이때 삼별초에게 붙잡혔어요. 그때 강화도에 있다가 삼별초에게 붙잡혔는데 이승휴는 바로 탈출해서 왕이 있는 곳으로 개경으로 갑니다. 개경으로 가서 지금 강화도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삼별초가 배를 끌고 남쪽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느 지점에 군대를 배치해서 삼별초를 공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승휴가 삼별초에게서 도망가서 개경에 간 것이 6월 1일부터 6월 3일 그 사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킨 것이 6월 1일, 강화도를 출발한 것이 6월 3일이니까 그 사이에 개경에 가서 삼별초가 이 길로 내려갈 겁니다. 그 길을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떤 길이었냐면 강화도와 육지의 그 사이 창량이라고 하는 곳에 삼별초배가 통과할 겁니다. 이게 가까우니까 좁은 길목이니까 여기에 고려군을 배치해서 공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승휴의 말을 듣고 개경에 조정해서 회의를 합니다. 저 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말을 듣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시행하지 못했다라고 고려사 이승휴 열전에는 기록이 돼 있는데 우물쭈물하지 않았어도 이승휴의 계책은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별초가 배를 이끌고 내려간 곳이 강화도의 동쪽, 육지 쪽이 아니라 강화도의 서쪽, 바다 쪽에서 내려갔거든요. 아마 삼별초도 그 계산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좁은 길목을 배를 이끌고 내려가다가 위험할 수가 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배를 대고 내려갔어요. 이승휴의 정보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승유는 이 대목에서는 큰 공을 세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유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이때 삼별초액에서 탈출해서 국왕에게 달려간 이 대목이 출세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삼별초의 반란에 뒤이어서 이승유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승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승유는 본관이 경상도 경산부 가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리현은 경산부의 속현이에요. 자, 주현 속현 관계는 나중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승유는 본관이 가리이씨입니다. 경산이씨도 있어요. 이 경산이 지금 성주예요. 참여하면 성주. 이 참여만이 나오는 성주이씨, 이 옛날 이름이 또 성산이라서 성산이씨 또는 경산이씨라고 하는 이씨도 있는데 이건 다 같은 겁니다. 성주이씨, 성산이씨, 경산이씨는 같은 거고, 이것과는 다르게 경산의 속현인 가리의 이씨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가리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리 씨의 시조를 이승유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죠. 가리현에 이승유의 아버지도 살았을 거고 그 할아버지도 살았을 테니까 시조는 누군지 모르는데 가리 씨 중에 처음으로 이름이 남은 사람이 이승유여서 가리 씨의 시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세종실록 지리지 여기 본관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여길 보면 가리의 성이 5개가 있어요. 윤씨, 조씨, 이씨, 홍씨, 정씨. 가리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5개나 있는데 그 중에 이씨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장을 하는데 9살에 책을 읽기 시작했다. 지금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인데 초등학교 2학년이면 책 다 읽죠. 하지만 옛날 사람이 읽는 책은 지금 그 책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지금은 3살, 4살에도 학원 가서 글을 배운다고 하니까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학원 없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입학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모르고 입학했습니다. 학교가 뭐 하는 데예요? 글 가르치는 데가 학교잖아요. 왜 지금 학교 가기 전에 그런 걸 다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배우게 될 글인데요. 현실에 대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승유는 9살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살아계셨어요. 아버지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도 가세가 기울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 어느 때인가 어머니가 가리현을 떠나서 삼척으로 이주해 살게 되는데 아마도 삼척이 어머니의 친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만일 어머니의 친정이 삼척이었다면 가리 사람인 이승유 아버지와 삼척 사람인 이승유 어머니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하는 게 의문이죠. 대대로 가리에서만 살았다면 이승유 아버지는 삼척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집안은 대대로 가리현의 향리로만 지낸 것이 아니라 서울에를 올라간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역시 서울에 올라온 삼척 사람 누군가를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가설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지금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승유 선대 누군가는 서울에 올라갔다. 서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관리가 되었다는 뜻이니까 그저 향리로만 이어져 내려온 집안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승유가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에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종조모. 종조모는 할아버지 형제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승유의 선대가 서울에 이미 올라가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서울에서 10대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정규 교육을 받습니다. 낙성제라고 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 낙성제가 뭐냐면 우리 저 국사 교과서에서 고려 전기의 최충이 구제학당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구제학당이 낙성제를 비롯한 9개의 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명문 사립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